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해볼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2022년 금 가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올해 금 가격이 온스당 2,100달러의 새로운 최고치를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ot gold at $2,100. Commodities analyst says gold could test new highs this year.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죠. 온스당 2,100달러를 한번 스팟을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데이빗 레녹스입니다. 데이빗 레녹스가 지금 CNBC에 출연해서 Street Signs Asia라는 월요일에 출연을 해서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 귀금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요인으로 미국 달러의 약세와 또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레녹스는 2022년 내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왜 그런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 제공업체죠. 아이콘에 따르면 지금 금 가격 2020년 8월에 기록적인 2,063달러로 마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아시아에서 온스당 1,814달러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레녹스가 말하기를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국 달러가 하락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은 금에는 오히려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의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상화폐 쪽에도 도움이 되겠죠. 함께 좀 편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 1%에서 6%에 가깝다라고 말을 했는데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고 달러가 하락하면서 가치가 상승을 하지만 과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 노플린 인플레이션 모멘텀과 미 달러의 하락이 2022년 금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믿는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레녹스는 또 주요 군사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인 긴장도 예상보다 금 가격을 빨리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또 접한 국경을 따라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재빨리 재앙으로 변할 수 있는 초점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금 가격이 상당히 크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온스당 2,100달러가 아마도 조만간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네요. 금 가격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전에 피아트 크라이슬러로 알려졌던 자동차 제조업체죠. 스텔란티스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차 내 대시보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존은 또 2023년에 예정된 스텔란티스의 램 프로마스터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첫 번째 상용 고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비안 stock plunges after news of amazing Stellantis deal이라고 해서 리비안의 주가가 또 하락했다, 급락했다라고 하죠. 아마존과 스텔란티스의 거래가 성사가 되면서 리비안의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지원하는 전기차죠. 리비안이 나스닥에 데뷔한 지 2달 만에 아마존과 스텔란티스의 거래가 나왔는데요. 12월 달이었습니다. 아마존을 선호하는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지정을 했고요. 2030년까지 아마존을 위해서 1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리비안의 주가 수요일 거래 세션에서 최대 9%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텔란티스 주식은 늦은 거래소는 4%가량, 그러니까 거래 장외에서죠. 4%가량 상승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존의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라스트마일 운영에서 우리는 야심찬 지속 가능성한 목표, 여러 전기 배달 밴 제공업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는 리비안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투자와 협력, 주문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라고 의견을 내놨네요. 네,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요. 스텔란티스는 북미와 유럽 지역 국가에서 라스트 마일 배송을 위해서 2018년부터 이미 수만 대의 차량을 아마존에 배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곧 출시될 램 프로마스터를 개발했다라고 스텔란티스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마존과 스텔란티스는 단연간의 클라우드 거래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수백만 대의 차량에 탑재될 스텔라 스마트 칵핏의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마존의 알렉사 음성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그리고 유지 관리와 탐색, 기타 요소들을 통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텔란티스는 차량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옮길 것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차량 플랫폼으로 선호하는 클라우드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시장을 선도하는 AWS, 아마존 웹서비스 비즈니스죠. 대기업 내부로 확장하기 위해서 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강화했다고 하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존의 주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글로벌 브리핑,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네, 앞서서 또 금 가격과 또 아마존에 대한 주가에 또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장 연구소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좀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시장 전망에 대해서 도움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하루 만에 정말 나스닥이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기술주들을 포함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존슨앤존슨과 화이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아무래도 뭐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연준의 의사록,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다음 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를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FOMC 의사록 발표 이미 뭐 보도에 의한 바와 같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이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다. 뭐 금리 인상 스탠스를 뭐 일부 빨리 하자, 3월 달에 당장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차치하서라도 예상이 없었던 어떤 그 양적 긴축, 2024년도에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양적 긴축이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점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큰 우려, 스러운 복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뭐 대차대조표 특수라 그래서 만기가 되는 연준의 채권을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더 이상 사지 않는 본격적인 양적 긴축인데, 글쎄요, 과거에는 테이퍼링 이후에 뭐 1년 이후에 금리 인상, 그리고 1년, 2년 이후에 양적 긴축 이런 식이었는데, 가까운 2015년에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만 하더라도 주가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적 긴축에 나서면서 2018년부터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주가가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끝없이 추락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스닥은 생각보다 덜 빠졌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때 그림들이 천천히 진행되지 않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긴축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사례를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리 팔고 보자, 뭐 그런 심리,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부터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와 특히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가 뭐 생각보다 좀 안정적이든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과연 뭐 물가지표가 지금 피크아웃이다, 지금이 꼭지다, 글쎄 이런 내용이 나와준다면 금리 인상 스탠스라든가 양적 긴축 이런 내용들이 좀 비교적 좀 서서히 진행될 텐데, 아직까지는 물가가 너무 크다, 뭐 공급망 확대라든가 이런 우리가 크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빠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또 더 예상치 않았던 양적 긴축, 뭐 대차대표 축소, 이런 점들이 빨리 거론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글쎄 이런 점들이 나온다면 큰 충격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앞다투어서 빨리 팔자, 이런 심리가 적어도 상당히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장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어쨌든 간에 미국은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한 걸 보면은 우리가 이 긴축으로 들어갔을 때 성장 주냐 가치 주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정말 좋은 주식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가 해서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미국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면 아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일 경우도 가끔 있지만 네. 주가가 이제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라 그러죠. 네. 항상 이어왔던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라든 거는 이제 뭐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유동성 축소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커서 뭐 과거에는 항상 뭘 팔아야 될 건가? 그렇다면 가장 많이 올랐던, 가장 많이 남았던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제 성장주, 뭐 10년, 과거에 5년, 6년까지 확실하게 수익성이 보장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빨리 달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년 후에 가야 될 종목까지 감안해서 주가가 미리 앞섰기 때문에 현재적인 밸류에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2년 동안 올라갔던 그런 밸류에이션을 제자리 찾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이 하는 종목을 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된다면 뭐 최근에 이제 환율도 1,200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본들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많이 오른 종목들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2022년에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뭐 재무제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조정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진입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빨리 어떤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점이다. 라고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를 보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을 올린다?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좋지도 않은데 올려야 된다? 그렇다면 경기를 망가지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지율의 하락 그렇죠. 이런 점들 때문에 뭐 경기는 뒷전에 두고 일단 빨리 물가를 때려잡자. 이런 점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안정, 심지어는 지금이 고점이다. 인플레이션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인플레이션 안정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시장과 봐가면서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주가가 상당히 안정이 될 텐데 만약에 예상지도 않았던 심지어 이제 금리 인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긴축, 양적 긴축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현금 확보. 물론 중장기 트렌드를 보시는 분들, 뭐 작년까지 뭐 최근까지 주식을 사지 못했던 분들은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다면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 이런 물가 문제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 금리 인상 스탠스 그리고 양적 긴축을 늦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천천히 어떤 그 5, 6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뭐 1, 2년 후에 양적 긴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주가를 좀 천천히 좀 팔고 그리고 떨어질 때 2, 4분기 정도에 사자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측하지도 못한 이런 고민이 빨리 돌아온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 조정이 있을 거고 이때를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략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상당히 좀 강하게 발표된다면 더 빠르게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빠를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반등이 올 때 오히려 좀 현금 확보를 하는 이런 플레이 전략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또 애널리스트들 뭐 DB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안전자산이 아까 뭐 그 앞에서도 뭐 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지만은 금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라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국제물 수석 매니저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 뭐 이미 브랜드 가치가 좀 알려져 있는 이런 기업들에 지금 빠졌을 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장기 측면에서 좋다고 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항상 보게 되면 이런 그 양적 긴축, 가까운 예로 2017년 10월 달에 양적 긴축하고 나서 2018년, 19년 2년 동안에 줄곧 끝없이 추락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때 성장성 있는 주식을 샀더라면 수익이 방이 났을 거고, 그리고 네. 과거에 항상 주가라는 게 이전에는 10년 동안 상승했다가 1년 동안에 크게 떨어지고, 또 10년 동안 상승했다 1년 동안 크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더 빠르게 뭐 심지어는 뭐 2년, 3년 올랐다가 뭐 1년 떨어지고 상당히 좀 사이클이 빨라진 경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성장성이 있고 어떤 지표, 그 순이익 증가율이 확실하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주가가 뭐 어떤 때는 뭐 1년 동안 힘들었고 2년 동안 힘들었지만 큰 그림을 보면 20년, 30년 동안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때를 기해서 조금씩 가장 성장성 있는 우량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뭐 이런 쪽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나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겠다. 그럴 바에는 일부 종목을 지금 말씀하신 더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네.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옮기는 뭐 그런 전략도 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삼성전자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요? 그러게 지금 말씀하신 뭐 우량 종목 차원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더 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뭐 긴 플레이를 내다본다면 네. 그런 쪽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오히려 근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왕이면 애플이라든가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네.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좀 국내 증시에도 좀 좋은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이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좀 뉴욕 증시 쪽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94% 하락을 한 반면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10.71%나 오르는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말씀을 옮겨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또 종목별 전일장 특징주도 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조선주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뭐 건설, 기계, 뭐 그리고 다양하게 뭐 신약 관련해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받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증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특징주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글쎄요. 전일의 특징주는 한마디로 좀 많이 빠졌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10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13조 원, 현재 인프라 투자 계획은 뭐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캐터필라라든가 이런 기기 업종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캐터필라에 납품하는 그런 업종이 있더라고요. 진성 TC 같은 종목이 있는데 캐터필라 굴삭기 이쪽에 이제 뭐 납품,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뭐 그러다 보면 미국 쪽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가능성 이런 쪽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관련 업종들 여기에 이제 일부 수송하는 업종들 뭐 조선 업종도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추락을 했었고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뭐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던 업종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쪽 성장주는 이미 뭐 더 올랐고 이런 종목을 이제 제자리 처치 과정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이제 뭐 산업재 일부 뭐 소재 이런 업종들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더 떨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너무 싸서 밸류션이 이제 한 배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사놓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동안에 또 힘든 국면에서 뭐 컨테이너선 뭐 오세아니아 선주와 뭐 세척 수주를 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일부 이런 종목들이 뭐 싸다. 밸류션이 0.7배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싼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성은 아니더라도 너무 떨어졌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 좀 미국과 맞물려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그 주식이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조선주 보면 그렇습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작년 하반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도 주가 힘을 못 쓰다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반등의 힘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제 특히 이제 철강, 뭐 포스코, 조선 이런 업종들이 어떤 분들은 이 종목들이 무려 지금 1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떨어질 때마다 또 사시고 네. 떨어질 때마다 또 사시고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꾸 떨어지니까 언젠가 올라갈지 해서 사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10년 전에 산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일 텐데 네. 최근에 들어간 분들은 플러스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타이밍은 뭐 지금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네. 근데 물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성장성이 나올 거냐 그런 점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지금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어떤 수출입 통계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상당히 좀 어둡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본격적인 상승이다. 한국적인 어떤 수출 증가율이 본격적이다. 뭐 세계적인 경기가 이제부터 상승이다 쪽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반등, 뭐 단기적인 플레이 차원에서는 지금은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이 계속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나는 좀 단기적으로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들어가서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종목을 긴 플레이를 놓고 뭐 공략을 하겠다 하시는 쪽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또 계속해서 좀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쪽은 어떻게 이렇게 당분간은 계속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서울의 어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아파트 리모델링 아무래도 이런 쪽도 이제 일부 지금 진행되는 쪽이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어떤 부동산 가격의 어떤 안정, 그래서 이런 쪽을 하려면 주택 공급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어떤 정부의 계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업종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일부 이제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쪽도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좀 서서히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건축 기자재, 건설업종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건설 활성화 가능성도 상당히 점쳐지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건설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이 빠진 건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페인트를 비롯해서 어떤 시멘트, 건축 기자재 업종들이 바닥권에서 탈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에 대한 시점에서는 물론 크게 봐서는 아직도 경기 부분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정도의 플레이는 뭐 단기적으로 해볼 만한 뭐 그런 관심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우리 지난 연말이었죠. 연말 동안에 계속해서 또 의류 관련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봤었는데요. 의류 쪽 앞으로도 좀 계속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세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의류 브랜드 쪽에서 영원무역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좀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니까 뭐 일부 브랜드는 특히 이제 우리 중국 아시아권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네. 방글라데시 쪽에 OEM을 통해서 뭐 선진국 쪽에서 납품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의 어떤 공장 가동의 중단 이 부분들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의류라든가 심지어는 어떤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 상당히 힘들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인 공장 가동이 플레이가 시작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쪽에서 특히 이제 제조업 생산을 많이 하는 이런 의류, 패션 업종들이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상당히 좀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때 특히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방글라데시라든가 베트남의 공장 가동이 모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쪽에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해서 특히 이제 미국 서구권의 소비 시장을 공략하는 쪽이고요. 특히 이제 뭐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그다음에 이제 노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특히 룰루레몬 같은 경우가 뭐 주가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쪽에 매출이 상당히 다변화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 어떤 영업무역 같은 경우 서서히 어떤 주가 상승, 리모델링과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쪽에서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 OEM 쪽에서 생산해서 서구권에 물건을 납품하는 이런 쪽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FNF는 어떻게 보세요? 왜 한동안 또 그렇습니다. 주목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상당히 좀 브랜드 입지도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울렛이나 이런 매장을 가게 되면
디스커버리 쪽에 어떤 그 매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네. 상당히 좀 FNF 같은 경우가 이런 내용들과 함께 꾸준한 매출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의 조정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고 특히 어떤 리모델링 회복이 상당히 좀 지연된다 이런 내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역시 이제 FNF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MLB, 디스커버리 이런 쪽이 어떤 그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아무래도 MLB 쪽의 인지도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FNF는 이런 MLB라든가 디스커버리 인지도가 상당히 좀 적어진다면 주가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상당히 좀 브랜드 인지도가 커진다면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인지도를 보면서 계속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CES 2022 때문에 또 많은 부분의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자동차, 현대차 뭐 이런 쪽 기아차도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 어떻게 보세요? 작년 요맘때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현대차 샀다고 저한테 아, 50만 원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중장기로 투자를 했는데 계속 그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플레이는 뭐 일부는 이제 뭐 현대차 팔고 테슬라로 갔다. 지금 대세는 뭐 전기차다.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전기차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이런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전기차에 집중하겠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고 지금 말씀하신 왜 삼성전자 현대차는 제자리냐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마리가 이제 뭐 애플 같은 건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도 나왔고 미리 소프트웨어였죠.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도 충전소 세계적으로 구축, 여기 되는 소프트웨어 기반들 이런 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현대차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CES 관련해서 미국의 로봇과 메타버스를 접목해서 이제 신개념의 어떤 자동차 모델을 내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현대차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뭐 로봇과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이제 그런 메타버스도 체험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거론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부분들이 뭐 시장과 함께 잘 맞아 떨어진다면 현대차는 이제 모처럼 뭐 주가 이전에는 현대차가 사실은 뭐 왜 뭐 삼성 부재를 샀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실망을 안고 다 떠났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잘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이런 부분들과 함께 미국의 이제 최근에도 자동차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새롭게 지금 뭐 CES에서도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은 다져진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 속도가 뭐 테슬라보다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좀 쏠려 있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인데 지금 이미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임플란트 분야 하나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수출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뭐 수출이 힘들다고 하지만 뭐 상당히 이런 뷰티 시장 이런 임플란트는 세계적인 경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일도 보면 뭐 덴티움, 바텍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는 이전까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가가 시장을 견인했다가 임플란트의 어떤 이 횡령 사건 때문에 뭐 덴티움 같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런 부분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들 제 주위에도 이제 외국계 매니저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샀다가도 뭐 예상치 않았던 심지어 뭐 LG화학의 물적 분할 때문에 실망을 해서 팔고 떠나고 여기 이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횡령 사건이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정말 큰 실망인데 이 부분들은 어떤 빨리 횡령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정부가 정말 좀 강력한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주주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어떤 주주들에 대한 우선적인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관련된 증권거래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게 상당히 좀 어떤 벌적인 것이 상당히 좀 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주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믿고 심지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국 정치의 신뢰도를 믿고
좀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